네, 안녕하십니까. 불경 뉴스라인 오늘도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개혁자 송원석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네. 네, 이번 그 영상 2편 하셨는데 네. 좀 주변의 반응 좀 묻고 싶습니다. 뭐 첫 편이 너무 또 그가 좋아가지고 한 5만여 분 이상이 봐주셔가지고 네. 뭐 저로서는 또 항공할 따름이고 또 한편으로 또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주변에서 전화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봤다. 네. 뭐 끊김없이 가는 게 너무 좋았다. 뭐 이런 호평을 들어가지고 야 이거 좀 준비 잘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 시작의 그 하두는 최근 그 부산에 국민의힘 실황위원장이 바뀌었죠. 네네네네. 네, 이승근 의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분 좀 잘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뭐좀또 비슷하게 또 있었고 그래서 좀 잘 아는데 우리 이성근 의원이 그 사실 그 뭡니까 17대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이승근 의원이 한 35살 정도 이렇게 아주 부산 진을에서 일찍 국회의원이 됐죠. 근데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한 번 하고 뭐 다시 공천을 못 받아서 한 번만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번에 다시 이번 그 이제 국회의원 이번에 그 22대 때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이렇게 17대에서 22대 16년간 이 텀을 있다가 국회의원 되는 경우들이 참 누가 있었나 제 기억으로는 뭐 할 만큼 아주 그것이 16년 만에 국회의원이 다시 이제 재입성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성근 의원으로서는 재선이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 대안과 미래의 간사까지 맡고 있으니까 새롭게 뭐 개혁해 나가는 큰 역할을 하는 분이 부산시당위원장이 됐다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이성근 의원은 또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도 했고 지금 그 김대식 의원하고 뭐 두 분이 쌍벽을 이룰 만큼 그 일본어에도 완벽한 능통해서 일본에서 고노다로 뭐 그 비서실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김대식 의원은 또 일본어 또 전문가고 하니까 두 분이 그 일본의 그 전문가로서 많은 역할이 기대되고 또 김대식 그 우리 이성근 의원은 그 부산 그 박영준 시장 때 그 부시장도 했고 또 정무특별 보좌관도 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은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승근 의원의 그 단체에서 장동익에 대한 날카로운 어떤 그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한과 미래에서 그 사실 우리 그 국민의힘의 그 이성근 의원이 그 들어있는 그 단체가 대안과 미래입니다. 그 대안과 미래가 이렇게 그 장동혁에 대해서 뭐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그 민주당이 수많은 지금 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뭐 20 몇 프로, 23%대에서 이 정체대가 있다. 이것은 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대표가 뭐 대표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것밖에 그러니까 당연히 대안과 미래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다음에 미래의 대안을 위해서 장동혁이 그만두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의원하고 대안과 미래와의 관계 앞으로 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예의주시할 거고 또 부산에 또 그 국민의힘의 시당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의원하고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스킨십 좀 그런 게 좀 많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좀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동혁 그 한동훈 의원이 우리 이 가장 일성이 보수 재건이었습니다. 한동훈 의원께서 그 보수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그 북구에서 상당히 뭐 어려운 지역에서 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으니까 한동훈 의원하고 이 우리 부산 또 이제 PK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이 교류는 당연히 뭐 가져가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우리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에 그 대표님 네. 그 선관위에서 이제 점점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최근에 그 숫자 조작 경기도 선관위에 그리고 중앙 선관위하고 문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앞으로 일파만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너무 수치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수도 없는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이 뭐 소쿠리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뭐 투표 용지 부족한 것 이제는 뭐 투표율을 조작했다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기관에서 진짜 저렇게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이 또 저기까지 썩어 들어갔나라는 것 때문에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지금 선관위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해체가 정답이다. 해체가. 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제가 뭐 이게 가장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나라 말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부실을 써야 되느냐 부정을 써야 되느냐 이런 걸로 지금 뭐 논란이 있고 당에서는 뭐 싸우고 민주당하고 뭐 부정을 쓰면 뭐 꼭 안 되는 것처럼 아니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를 만들 때 아니 나란 말씀이 진짜 중국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나라 어린 백성들에게 정말 쉽게 쓰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드는데 이 한글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제 조작됐던 게 나왔다. 네. 이 자체는 부정이다. 이제 저는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에서 뭐 부정 선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이런 쪽에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까지 부정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조작까지 가는 선관위가 해체하고 새롭게 선관위가 다시 뭐 새로운 모습으로 아니면 진짜로 뭐 행안부 소속에 어디로 가든지 어디 가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본부터 변화가 한번 돼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 특검을 이제 하기로 뭐 양당에 협의를 됐으니까 두 당에서 이 특검은 가장 공명정대한 사람이 특검으로 뽑혀서 이 선관위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좀 쏙 시원하게 좀 이렇게 한번 밝혀주는 게 저는 큰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최근에 우리 정치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화두지 않습니까? 정치가 바로 서야 우리나라가 정말 바로 설 것 같은데 정말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정치를 들여다보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어떤 배신자, 정치에 있어서 배신자 이런 사람들도 좀 한번 거론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배신자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데. 뭐 역사 속에서 우리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조금만 정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배신자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뭐 배신자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사실은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이 보수의 배신자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 보수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뭐 그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참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계엄이나 이 뻘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
보수들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엉망진창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네. 지금 보수의 멸망은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황교안 대표가 그걸 갖다가 막았다는 사람을 갖다가 배신자라고 말한다? 그건 이 배신자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역사 속에서도 뭐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사람, 예. 그리고 또 뭐 정말로 배신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우리 대표적으로 뭐 기독교에서 뭐는 뭐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 뭐 자기 그 뭐 예수를 갖다가 뭐 30냥을 받고 뭐 팔았다든지 뭐 이렇게 은사심량을 받고 한다든지 이런 배신자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지금 배신자라는 사람을 판단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배신자일까? 이렇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오늘 그런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 이제 세종 시절에 집현전에 있었던 신숙주 같은. 신숙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뭐 나물 중에서 그 있지 않습니까? 녹두나물. 이 네. 녹두를 갖다가 두화채라고 그러는데, 이 녹두나물을 또 이 빨리 신다고 이걸 갖다 숙주나물이라고 이제 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신숙주에서 온 말인데, 근데 이 숙주나물을 이 말을 쓴 건 조선 후기에 와서 씁니다. 조선 전반기에는 숙주나물이나 이런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한 19세기 뭐 이렇게 오면서 숙주나물이라는 걸 썼는데, 그 뭐 하여튼 그 왜 썼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여튼 그 신숙주를 이 배신자의 이제 뭐 그러니까 숙주나물까지 나왔으니까 네. 표본처럼 이야기하는데, 한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 이야기를 듣고 과연 신숙주가 배신자일까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저는 바라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숙주, 뭐 박팽년, 뭐 성상문 이런 사람들이 집현전에서 세종대왕과 같이 그 한글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신숙주, 성상문은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좀 똑똑한 사람이었고, 신숙주는 그때 당시에 6개 국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그다음에 뭐 그 유구국이라고 저 일본 쭉 밑에 있는 그런 유구국, 뭐 이런 언어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국제파였죠. 외교로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신숙주가. 그래서 그 뭐 세종대왕이 자기 문종이 좀 병약하고 그러니까 손주를 잘 부탁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부탁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김종서나 항보인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했고, 하여튼 그 상황에서 계유정난이 이제 일어납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 그때 신숙주는 어디 있었냐면 일본에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날 당시에. 그래갖고 계유정난이 뭐 일어났을 때 뭐 김종서, 항보인 모두 다 이제 죽게 되죠. 참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계유정난은 벌써 이제 평정이 돼가지고 그 모든 권력이 수양대군 쪽으로 다 넘어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성상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육신 이런 사람들이 그 우리는 뭐 수양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뭐 왕가 사는 남자 뭐 거기인데 같은 영화의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신숙주가 왔을 때 신숙주는 많은 고민이 됐을 거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일반인 내였으면 어땠을까? 과연 송원석이었으면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또 우리 정 기자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했을까? 우리 뭐 또 우리 신나는 부산에 같은 경우는 그때 내가 일본에 가서 계유정난은 벌써 끝나가지고 이제 권력들은 싹 다 수양대군도로 쫓겨왔다. 몰려갔는데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하여튼 그때 신숙주 판단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리 거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권력은 완전히 이제 넘어갔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서는 거는 뭐 상호로서는 너무 어려웠다.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조선이 이제 건국되고 뭐 세종대왕 때 그 오면서
아직까지 조선이 건국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여기서 또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좀 걱정을 했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전에 이 수양대군이 이 신숙주하고 많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숙주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수양 쪽으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왕이 복위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사육시들이 다 잡혀가게 되고 네. 이제 성상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지처참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온 거죠. 네. 그때 이제 세조가 이제 세조가 됐지. 이제 수양대군의 자리에서 세조가 돼서 이제 국문을 합니다. 성상문에게. 성상문을 국문을 하니까 이 성상문은 그때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날이라고 부른다. 이 날이라고 부르면서 아니 당신이 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신숙에게 뭐 숙주야, 너는 우리가 그때 같이 공부하고 그때 밤에 그 집현전에서 당직 쓰던 그릇 때를 기억을 못하느냐. 뭐 이렇게 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신숙주는 그 뒤로도 이제 뭐 일본 외교라든지 그는 모든 일들을 국방 외교 행정 뭐 모든 일들을 조선에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하고 나서 이제 신숙주가 뭐 56 정도 돼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근데 지금도 많은 지금 사람들이 신숙주를 그 숙주나물에 비유하면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그걸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아,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뭐 70년 지나고 나면 이제 정열입이라는 예, 예. 예, 이제 선조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 정열입이란 것도 한번 정열입 우리가 뭐 정열입 모반 사건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 책에 나옵니다만 정열입은 뭐 어릴 때 그 전라도 전주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좀 총명했던가 봅니다. 아주 총명해가지고 한 25살에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그때 이제 율곡이의 문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율곡이는 그때서는 서인으로서는 최고의 수장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의 문화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이도 사실은 이 정열입을 갖다가 상당히 좀 아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조한테 청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선조가 그 정열입을 약간 이렇게 좀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직접 나서가지고 뭐 이 친구 이렇게 똑똑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할 정도로 이가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이가 뭐 좀 율곡이 빨리 죽습니다. 한 46살 이래 돼서 갑자기 이제 죽죠. 죽고 나니까 이 정열입이 갑자기 서인에서 말을 갈아탑니다. 동인으로 가버리면서 이제 동인에서 그 이의 지금까지 주장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 이 주장은 잘못되고 뭐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신이지. 그렇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이 율곡이를 떠나서 나는 동인으로 가서 이가 지금까지 주장하던 그거는 지금 현 시대에 안 맞다. 뭐 이렇게까지도 하면서 배신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선조가 불러서 정열입에게 왜 그렇게 이를 욕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정열입이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거기서 낙향을 해버려지. 그래서 전라도 쪽으로 가서 뭐 소동강 뭐 어디 거기에 이제 섬 속에 들어가서 이 정열입이가 엄청나게 말을 잘했던가 봅니다. 주변 사람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사람들하고 말을 하니까 그 내려가서 얼마 안 돼서 막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정열입은 좀 그때 활도 잘 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쭉 모여들으니까 거기에서 정열입이 했던 이야기가 이 조선 시대에서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이 세상에는 지고하가 막론하고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 당시에. 누구든지 우리는 뭐
왕도 없고 뭐 그렇다. 뭐 그러면서 그 만드는 게 대동계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도 거의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런 어떤 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 정렬입은 그때 당시에 뭐 우리 어떤 역사 쪽에서 어떤 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최초의 공화주의자가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여튼 거기까지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송사인가 하는 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 정예립이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니까 거기 있는 뭐 형감이 고변을 하게 됩니다. 고변을 하게 돼서 뭐 바로 이제 뭐 들어와서 이제 다 잡아가려고 하니까 정예립은 그 자리에서 자기 칼을 목에다 박고 뭐 자기 아들도 자기 죽이고 뭐 이래 해서 이 이제 정예립 사건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정예립은 그 예수님을 비교하면 거의 뭐 스스로 골고다로 올라간 뭐 그런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 제가 비약해서 생각하기는 힘든데 하여튼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그 뒤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제 정예립이 그렇게 탁 죽고 나니까 이 대동계에 관련된 사람들을 갖다 찾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선조가 찾기 시작하면서 그 차달라고 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송강정철이었습니다. 사민국, 송민국 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이 정철이가 이제 그때 이제 나서면서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동인들 세력들을 갖다가 잡아들입니다. 그 잡아들여서 죽였던 그 동인 세력이 우리가 연산군 중종 때 4대 사화가 있었습니다. 뭐 기묘사화, 을사사화 뭐 있었던데 그때 죽었던 사람보다 이때 죽었던 기축 옥사라고 해가지고 이때 죽었던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나 죽게 돼요. 이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동인 서인은 완전히 원수지간이 됐겠죠. 그럼 지금 그 윤핵하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완전 이거 흥미진진하네. 이거 완전히 물과 기름 같은 기분이 확 드는. 그 당파가 이제 그때 우리 선조 때부터 이 당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인 서인이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갔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이때 이제 일본은 이제 전국지대를 서서히 통일해가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을 하게 되죠.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선조는 동인의 3명, 서인의 3명을 뽑아서 일본으로 동정을 하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갔다 와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우리 선조한테 고변을 하는 게 완전히 다르게 고변을 해요. 또 지금하고 비슷하네. 한쪽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생긴 모습이 뭐 그러니까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 사람은 그 눈빛이나 그런 것들이 전쟁을 꼭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조는 사람들이라는 게 전쟁이라 하면 할 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할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우리 그 일본에 있는 일본의 사람이면서도 우리 조선에 와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꼭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말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전쟁할 겁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1591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게 그 뭐 원인 과정 이런 걸 쭉 따면서 여기에 딱 맞춰 떨어졌다 뭐 이런 거는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정렬입 사건으로 인해서 정렬입 모반 사건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모반을 하려고 정렬입이 했던 정황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쭉 연결돼 갖고 우리 임진왜란까지 연결이 됩니다. 세월은 또 우리 국내 정치로 보면은 그 지금 민주당도 정청래와 김민식의 이재명과 김민석, 네. 정청래와 문재인, 그 다음에 우리 국힘은 한동훈과 장동혁 이런 그 하고 좀 극한 대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역사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는 반복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복이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역사는 흐름이 비슷하게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우리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뭐 외모도 출중하고 그다음에 뭐 연설도 잘하고 웅변력도 있고 사람들 대중들을 휘어잡는 힘도 있습니다. 요즘 연설이 조금 이상하던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무슨 뭐 방언하는 거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이왕 자기가 있는 지금 상황이 그 리더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되거든. 자기 리더들이 자기가 물러날 때를 모르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리더들이 물러나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우리 막 역사 속에 배신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배신자들이. 최근에 방금 물러나야 되는데 왜 못 물러나 한 예가 노건축 3선거 때에 모 시에 그 시장 출마자가 있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부인이 당신 요번에 왜 또 나오려고 하느냐, 할 만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하는 말, 야 무슨 소리 하노, 니는 이 맛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방금 물러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럴지도 모릅니다. 가까이서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치하시는 분들? 맞아. 그런 거는 있습니다. 어떤 내가 뭐 아는 분도 선거 때만 되면 출마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선거 때만 되면 그분 몸이 서서히 뭐 이게 뭔가 올라온답니다. 술을 한잔 사겠을 때 올라오듯이 내가 저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1% 받는 분, 2% 받는, 그러니까 10%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자기가 무조건 된다고 그래. 이번에는 꼭 내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곳만 찾아다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출마자들이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곳만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뭐 항상 한호 지르고 뭐 화이팅 해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막 열심히 하십시오. 뭐 꼭 될 겁니다. 이런 소리만 듣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 근데 우리 지금 장동혁 대표도 뭐 어쨌든 자기들의 팬덤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금 다른 말들은 다 틀렸다. 그리고 자기 세력들이 말해주는 그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그런 오류에 빠지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동혁 대표 보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원래 뭐 아까도 제가 뭐 이런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침에 구보를 하러 가다가 뭐 화장실이 급해서 맥도날드 들어갔는데 맥도날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아침 6시 10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이 앉아 있는 거야. 처음 봤네. 그렇지. 나는 맥도날드를 아침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각만 가지고 그 크기를 세상의 크기로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거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되면 이 정치의 시선이 좁아집니다. 우리 말들에게 이 앞에 이 눈 가림막을 이렇게 하는 건 말들이 이 360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가림막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야 됩니다. 가림막.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볼 수 있는 게 뭐
180도 조금 더 이렇게 됩니다만 네. 이 눈의 보는 눈을 360도가 돼 자기 뒤에까지 볼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그래야만이 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한동훈 대표님도 한동훈 국회의원도 조금 정치하는 눈을 우리가 한동훈 대표의 뭐 지금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엘리트주의가 아닌가? 네. 또 뭐 옛날에 고생 안 해본 거 아닌가?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배신자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뭐 이 엘리트는 극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는 지난번 선거에서 그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뭐 철석 주저앉아서 밥도 먹고 뭐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뭐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우리 학생들하고도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에서는 나는 이제 극복이 됐다. 그 오케이. 부분은. 근데 오늘 이 배신자도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걸 갖다가 배신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걸 이 세상을 극복하는 힘으로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한동훈 국회의원에게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나는 돌아봐야 된다. 자기가.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 그 한동훈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대표님은 우리 여러 시대 정치인들을 많이 보셨고 또 역사적으로 해박하신데 한동훈 의원에게서 역사 속 어떤 인물의 모습이 떠오르는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거 뭐 생각을 사실은 안 해봤습니다. 내가 참 누구랑 이렇게 맞춰보려고 네.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과연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정약용 이런 생각을 한번 어떻게 해봅니다. 생각을 했습니까? 사실은 뭐 정약용 우리 그 선생께서는 많은 이제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 정조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뭐 진짜 말 그대로 대접받고 그 집안도 상당히 정약용 집안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상당히 그 정조와의 대접을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뭐 고위직까지도 이렇게 쭉 순탄하게 갔습니다. 근데 그 정약용도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조선 중후기에 최고의 가장 대표적인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정조가 이제 좀 빨리 성하시면서 이 정약용이 그때부터 이제 압박을 받기 역사의 속에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또 자기 가족들은 또 기독교인으로 몰려가지고 뭐 또 다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유배도 강진에 가서 뭐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수많은 이제 책들을 그 중에 뭐 대표적인 뭐 우리가 아는 목민심서라든지 이런 책들을 내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많은 걸 갖다가 던져주었던 그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저는 생각나는데 사실은 뭐 우리 한동훈 의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약용은 어떻게 이제 뭐 다른 권력들에 의해서 유배를 갔지만 정약용은 그 우리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 정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살아난 힘이 이제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역사 속에서는 정약용은 그 뒤에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 이 살아난 힘을 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들,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 그다음에 이 보수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수를 재건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세대들을 또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갈까를 만들어 준다면 진짜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 정약용하고 이렇게 매칭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수의 불씨를 이번 6.3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의원이 만들었다. 네. 그렇게 생각. 혹시 대표님 그 정치는 사람을 믿는 게임입니까? 아니면 원칙을 지키는 게임입니까? 나는 그 두 개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만큼 뭐 유도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정치가 우리가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유도리가 없다면 원칙대로만 이 정치를 한다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들어보면 야, 저 사람은 왜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그 사람 또 세계는 또 그게 맞는 거거든. 그런데 이 세계를 정치인들이 그냥 원칙만 가지고 뭘 한다면 이건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그 두 개는 사람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죠. 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 요즘에 우리 지금 뭐 보안수사권 이런 거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유 검사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검사들한테 수사권 주면 안 돼. 무조건 하고 막 그냥 이거는 유도리고 멋이고 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안 된다는 거로 좌표를 찍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안 수사권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장윤기 같은 사건 보고 그다음에 부산의 그 돌리차기 그 여대생 그런 사건을 보니까 보안 수사권이 없어서는 안 되더라. 큰일 나죠. 그게 진짜로 꼭 필요하더라. 경찰만 가지고 안 되더라. 경찰들이 사실은 우리 향찰이라고 해가지고 동네 형님들이 경찰하고 동네 동생이 경찰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수두룩 빽빽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좀 빽 있고 끝발 있는 사람들 야 동생아 내가 이번에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좀 어쩌면 그렇게 갔을 때 사바사고가 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대로 한다면 안 맞는 일이지. 그러나 세상살이에서 이런 일도 흔하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사바사바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는 보완을 해야 된대. 수사도 새로 해보고 그게 보안 수사권이다.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없앤다? 이기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번에 뭐 한동훈 대표가 저 민주당에 뭐 이건태 뭐 이런 사람하고 토론하자 해갖고 그 다음날 바로 뭐 취소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이 그 말을 잘해서 과연 했겠나? 아닙니다. 그거는 이 보안 수사권이란 자체가 그냥 무작위로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자체가 자기들도 나와서 한동훈한테 깨질 게 뻔하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 뭐 토론도 취소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에는 원칙도 필요하고 그런 유도리도 필요한 게 그게 잘 어우러진 게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그 30년 우리 그 대표님이 정치판을 보고 계시는데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정치인의 공통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았던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 중에서는 우리 김대중, 그다음 김영삼,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김대중, 그 김영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던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필요한 자기 거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끝나고도 좀 잘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들. 근데 우리가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태우는 배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전두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배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도 그것도 배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생각을 그때도 항상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두환 입장에 벌써 배신이었지만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다면 그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6.29 선언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노태우를 배신자 이렇게 낙인 찍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 쭉 보면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국민이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정치권에서 살아남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밀하게, 그러니까 엄중하게 국민들을 원할 때 살아남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정치를 그 20대에 접하지 않았습니까? 30대. 어떤
죄송한 이야기 네. 갑자기 내 질문 드리는데 어떤 분하고 인연으로 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까? 저는 지금도 살면서 항상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의아 국회의원 의장님, 국회의장까지 하시죠? 네, 의장님하고 제가 처음에 거기에 이제 사무실 청소하는 역할부터 제가 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우리 그 의장님에 대한 이 뭐 존경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야기를 해보면 참 국가와 민족을 위하구나 그 말 속에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말씀들을 항상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뭐 제가 항상 존경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네, 지금까지 한 30년 딱 30년입니다. 야, 인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끔 지금 건강도 괜찮으시죠? 건강도 좋으시고 또 유튜브도 가끔 하시고 뭐, 우리 그 정의아 국회의원 하시는 그 의장님 하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많이 봐주십시오. 네. 네. 특히 그 의장님이 부산을 위해서 한 일 중에 부산 강서구에 국회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거는 100년을 앞을 보고 큰 일을 하셨다. 그럼 그 국회 도서관 안에는 없는 책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너무 잘 만들어졌어도 사실은 강서구에 좀 이사 가고 싶을 정도로 큰일 하셨는데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의장님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한 일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부산에 위해서 했던 일 중에서 뭐 좀 작다고 하면 작을 수 있는 영도다리 도계. 네. 이것도 우리 그 정의아 의장님께서 저걸 갖다 원래는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영도 저 대교를 갖다가 이제 교통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넓혀서 철거를 하려고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그 도계 하는 거 말고 철거를 하자고 엄청나게 뭐 그 중구 우리 그때 의장님 중구 동구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의장님이 그런 걸 모두 물리치고 저 도계를 하는 걸 그대로 살리자 이렇게 해서 영도다리가 지금 이렇게 촥 들리고 뭐 내려가고 거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고 뭐 그렇게 만드는 그 역할부터 그다음에 우리 근데 잠시만 그 다리가 그 김무성 의원의 옥새를 모습이 확그 다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영도다리 도계를 하게 만드는 뭐 그걸 이제 존치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 부산항이 그때 당시에 개항이 되고 150년인가 뭐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 옆에 있는 우리 이제 부산대교. 네. 그거는 부산항 개항 100년 때 우리 만드는 역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부산항 개항이 지금 150년이 됐는데 부산항 개항 150년인데 부산항 개항 150년 사도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안타깝다. 하여튼 이거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민원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영도대교 행사하면서 비란소도 문화재 여행하면서 밤에 영도대교가 이제 도계가 되면서 미디어 파사드로 한다고. 오늘 밤에 하여튼 그러니까 그 이제 도계를 되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정의아 국회의장이고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정권선물거리에서 이것도 기획재경위원장 시절에 우리 부산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정의아 국회의장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국회 도서관, 어마어마한 국회 도서관이 부산에 올 수 있게끔 했도 그때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의장을 갖다가 뭐 그때 뭐 얼마 안 남겨두고 결정을 부산으로 하자 해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올 수 있던. 혹시 그 정의아 의장님하고 한동훈 의원하고 한번 티타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한동훈 의원께서 뭐 부산에 있는 원로 의원들을 일단은 저는 한번 찾아다니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정 전 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찬종 우리 의원님하고 옛날에 그 이제 정의아 우리 의원님하고 이렇게 한번 음. 붙은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찬종 의원이 그때 떨어지고 정의아 의원이 된 적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박찬종 의원이나 뭐 우리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보수 원료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듣는 이야기도 좀 많거든요. 정치들은. 그리고 뭐 다 들을 필요 있습니까? 뭐 또 듣고 흘릴 건 흘리고 자기가 이제 뭐 취사 선택해서 좋은 거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근에 뭐 김무성 전 의원은 한동훈 의원하고 스킨십이 이제 되기 시작해서 참 보기도 참 좋았습니다. 또 그걸 뭐 또 다른 데서는 또 김무성이 왜 나서느냐고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거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은 우리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뭐 지지세를 얻기 위해서 좀 뭐 너무 강성적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이 세상이 너무 강한 쪽으로 하면 꼭 이게 부러지거나 터져 나가거나 그렇게 됩니다. 적당하게 저는 뭐 그거는 그 진정한 보수가 뭘까? 우리가 이 보수가 가야 될 길은 어딜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이 보수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져야 될까?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뭐 한동훈 의원도 아주 깊은 철학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동훈 의원이 이런 보수 재건을 위해서 저는 뭐 그러니까 천천히 너무 급하게 쓰더라고요. 그 뭐 한동훈 의원한테 또 내가 보면 좀 단점이 뭐냐면 말이 너무 빨라요. 너무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뭐 내가 들어도 좀 알아듣기가 힘든 말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 토론 이런 거 안 됐을 때도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내가 어디에 보니까 다음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을 빨리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너무 말이 빠르다. 정치인들이 말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치인들은 말을 국민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편하려고 무슨 말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 빨라가지고 다음 말이 기억 안 난다면 이제 기억해내야지.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제가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만약 대표님께서 역사책 한 페이지를 한동훈 의원에게 선물한다면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권하시겠습니까? 아, 이게 뭐 진짜 오늘 생각지도 않은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인물보다는 나는 이제 이걸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그 한동훈 의원께서 북구에서 이제 틀을 잡고 북구에서 이제 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산의 중심 인물이 이제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정말로 차기의 그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나는 한동훈 의원이 꼭 우리 부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 특히 부산은 부산항에 대해서 모르면 부산을 모른다. 그래서 나는 한동훈 의원에게 꼭 역사책을 권유하는 것보다는 부산항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그럼 대표님, 네. 다음에 부산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면 네, 어떻겠습니까? 그 좋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나는 한동훈 의원에게 부산항 이야기, 네. 부산의 역사 이야기, 그 다음에 부산항의 역사 이야기, 이런 걸 한번 한동훈 의원에게 저는 권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이제 우리 부산항에 대한 이런 역사를 좀 많이 공유하시길.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뭐 서울이 저렇게 큰 건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건 부산항의 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컸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어떤 초석이었다. 힘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동훈 의원이 부산에서 몸을 싣고 산다? 그럼 부산항 이야기 정도는 자기가 책을
반드시 좀 읽기를 저는 권하고 싶고 드리고도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어머님에게 좋은 말씀 반드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이야기했듯이 부산항이 북한 항로의 한국 역사상 5천년 역사에 새로운 또 길이 북한 항로의 거점 도시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이 또는 부산항이 재조명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오늘 송원숙 대표님하고 같이 또 우리 정치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을 같이 논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좋은 오늘 네. 신나는 부산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